자, 판교 이승철, 판승철,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와,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저 방송하면서는 이게 또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커지나 변동성 커지나 했는데 결국 마감되니까 또 말아 올리고 시장이 저는 생각보다 너무 세다는 생각이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상당히 세다는 생각 드는데 요즘 센 거 맞아요? 지금 센 거 맞지 않나요?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그냥 가격만 놓고 보면 네. 특정 지역 종목들은 되게 센 거 어. 맞고요. 종목 장세 계속 진행 중이고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원 선임 직접 지점에서 고객분들 네. 맞이하실 때도 그런 분위기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어때요? 저희 지점은 이렇게 고객이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제 손님들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네.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한껏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저기 이제 어차피 뭐 해야 되는 게 도이치뱅크 얘기 잠깐 할 네네. 거고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있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 가만히 생각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지금 사도 되냐? 네. 지금이라도 사도 되면 고개를 끄덕여라라고 했는데 네네.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계속 마음에 걸려서 네. 다시 하도록 오늘 고개 하겠습니다. 끄덕일지 아니면 도리도리 저을지 그렇습니다. 한번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좋아요. 도이치뱅크부터. 네네. 네. 이제 금요일날 이제 그 도이치뱅크 위기설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이 빠지다가 올라왔는데요. 장중에 도이치뱅크가 15% 급락을 한 다음에 종가 무렵에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토리 라인을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신종 자본증권 전액 상각이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행들의 이제 이쪽 부분에서 걱정이 많았던 거고 그런데 도이치뱅크의 그날 금요일날 도이치뱅크의 이제 신종 자본증권이 급격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급격하게 매도가 쏟아지니까 CDS 프리미엄이 100bp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도이체뱅크의 이 코코본드 이것도 코코본드 예, 맞습니다. 네. 도이체뱅크의 코코본드는 왜 갑자기 사람들이 판 거예요? 불안한 거죠. 아, 전액 상각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전액 상각했다는 말이 내 투자금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별로 그때는 손실이 크진 않았을 테니까 네네. 다 정리를 해서 뭘 하자 했는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기 시작한 거고 네네. 그게 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CDS가 갑자기 막 치솟기 시작하는 네. 거죠. 100bp 이렇게 오르니까. 그러니까 100bp 넘게 상승했으니까요. 기존에 보면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하루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상원 위기설이 선생님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인데 그러면 코코본드가 그렇게 불안했으면 크레딧 스위스 전액 상각이 나오자마자 터졌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상각 문제가 나오고 그 뉴스가 지난 지 한 일주일 있다가 도이체뱅크 코코본드 문제가 터지는 건 뭔가 불안해서 그랬다. 설명은 되는데 왜 이렇게 시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네.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이치뱅크가 이제 지금 미국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네네. 문제가 됐을 때가 미국 10년물 국채랑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모기지 채권이 MBS를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도이치뱅크가 MBS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차가 이렇게 일주일이 난 게 아니고요. 전액 상각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거는 인수가 나면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네. UBS 인수 발표 나면서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시차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일단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시간 내에서 급락을 하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었던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바로 나와요. 블룸버그에서 이거 불안 심리를 노린 헤지펀드의 공매도다
라는 얘기를 바로 해요. 그리고 JP 모건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명확한 촉매 없이 아무 이유 없이 CDS가 갑자기 올랐다. 네. 우리는 투자 의견을 유지하겠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독일 총리는 놀라서 뛰어나옵니다. 도이치뱅크는 적자뱅크가 아니야. 수익성이 매우 높은 은행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ECB 총재는 더 놀랍니다. 필요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 나오고 나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을 찾는 거죠. 네. 그걸 옆집에 놀고 있는 놀고 있는 거 옆집에서 일하고 있던 바이든이 갑자기 깜짝 놀랐죠. 네. 미국은행은 양호하다. 불안정이 이어지면 초과 예금 보증 우리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갑자기 CIA에서 오는 네. 거 아니에요? 판교로? 저요? 놀고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글쎄요. 오면 안 될 텐데. 그러고 나서 뭐 블러드 총재 얘기 있었고요. 블러드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고 규제 당국이 처리할 수단이 있다. 그때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블러드가요? 네, 이분은 강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신뢰를 하기에는 위기를 한번 봤는데 네. 저보다 더 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네네. 제가 이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네네. 이게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강세론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견딜 수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분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게 증명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보다는. 그렇죠? 금리는 제가 볼 땐 더 이상 못 올릴 네, 것 같아요. 이게 올리기에는 네. 지금 은행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금리를 너무 지나치게 올려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네네. 네. 이렇지 않았으면 멀쩡했던 은행들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오늘 이제 한 오후 12시 정도였나요? 그때 바로 나오죠.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겠다라고 뭐 블룸버그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 문제는 이제 국민의 혈세가 아니라 사적으로 다 그쵸. 해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큰 폭으로 내릴 것 같았고 네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았지만 장중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렇죠. 플러스까지 전환된 플러스까지 이유가 전환된. 여기에 있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지금 다음 장 보니까 네네. 그 신용 위험도를 조사한 자료인가요,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저희 회사에서 네. 이제 SVB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계속 이거 모니터를 해서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보내줘요. 네네.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제가 지금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 도이치뱅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은행입니다. 사실 자산 규모로 보면 10배 이상 차이 나는 네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훨씬 큰 회사기는 한데 제가 본 거는 연초부터 지금 이게 도이치뱅크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네. 무엇보다도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생겼던 거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도이치뱅크랑 연초부터 하락률이 비슷해요. 17%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박스 쳐본 거예요. 네. 전혀 다르긴 합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락률과 도이치뱅크 하락률을 보면 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SVB 파산 이후로 3월 10일 이후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1%, 찰스 슈왑은 20% 정도 하락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요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도이치뱅크는 23% 하락했죠. 근데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도이치뱅크가 23% 하락하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 유럽 계열 은행들이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걸 볼 수 있어요. 한 주 하락률이거든요, 이게. 네네. 상승률이거나 하락률인데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았었어요. 생각보다 안 크네요. 예,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뱅크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큰일 난 줄 네네. 알았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미국 이제 중소형 은행들은 보시다시피 찰스 스왑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아닙니다. 찰스 좀 크지만 네네. 이렇게 보면 50%에서 90%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관련된 위기는 CS를 크레딧 스위스를 빨리 잘 대처하면서부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문제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리 차이가 나죠. 유럽은 그렇죠. 그래도 3%대고 네네. 미국은 5%까지 올라왔으니까 네네. 그게 채권 가격에 하락률을 나타내고 그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자산에 이제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냐 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SVB 파산 이후에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53bp 하락했고요. 네. 미국 국채 2년물이 110bp 하락했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한 달 기준에 딱 요만큼이거든요. 네. 그 전에도 근데 보시면 6개월 전부터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금리가 하락했단 말은 채권 가격이 오르기 올라갔다는 시작했다는 거죠. 거거든요. 네. 채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6개월 전부터 이미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채권 시장은 이미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10년물은 57bp, 2년물이 105bp가 하락하거든요. 네. 장단기 이제 금리 차이가 많이 좁혀들었죠. 역전이 많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특히 미국 국채 2년물 같은 경우는요. 네. 연준 금리하고 거의 뭐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올릴 확률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미국 국채 2년물이 3.77, 10년물이 3.38이거든요. 네. 퍼센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채권 시장은 뭐 좋게 보면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하고 있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나쁘게 해석하면 네. 주식 시장에 대한 위험을 이제 채권으로 도망치면서 해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둘 중에 뭐를 선택할지는 개인의 판단입니다만 네. 저는 당연히 금리 하락은 그냥 원초적으로 봤을 때 네네. 금리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상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하에 장기 금리가 더 높아지고 단기 금리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면서 이 금리 역전차가 해소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바람은 불가능하죠. 지금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요. 앞으로도 그래? 없을 일이고. 그래요? 예. 지금 단기 금리가 막 올라갔던 단기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쨌든 해소되는 건 좋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라는 게요. 네네. 이게 지금 6개월 전부터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실제로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혹시 그게 터진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오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네네. 미래 거를 반영하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네. 금리가 하락한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걸 볼까요? 얘기가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네. 지금 제가 이거 버크셔 이제 13F 나온 거를 그때 당시에 이거 많이 왜 그랬을까 버핏께서 네.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TSMC나 뭐 몇 가지에 대해서 원인들을 막 찾으려는 시도를 했었고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방은행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US 뱅코프를 91% 매도를 하셨고 네. 이제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을 59% 매도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매도. 거의 버핏이 이렇게 매도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쵸. 네. 근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은행들을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거는 바로 이거를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버핏 이제 그 연차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사업 이익조차도 경영자들에 의해서 쉽게 조작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조작을 세련된 기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뭘까요? 여기 밑에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어떤 CEO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CEO가 자기의 속임수를 묘사할 때 이른바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한 회계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네. 뭔가 이제
적합한 투자 자산이면 이거를 부채로 잡지 않고 네. 장기 투자 자산이 부채로 잡 이런 부분이 네.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요, 지금 있는 은행들이 네. 당시에 전혀 눈치도 못했어요. 버크셔가 이걸 매도했던 거는 작년 4분기에 매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왔던 게 2월 달에 이게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 회계사들도 아무도 못 잡아냈고, 그렇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아무도 못 잡아냈고, 심지어 이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었고, 연준 위원들도 아무도 생각도 못했대요. 버핏 혼자 회계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걸 찾아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는 투자 안 하려고요. 한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이거를 잡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었을 거고 오랜 기간에 노련한 뭔가가 없었으면 이거 못 잡아냈을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건 정말 투자 이쪽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쉽지 않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정말 금융주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핏은 무엇인가를 우리보다 봤던 먼저 거죠. 알고 있었다. 네. 어떤 것이 아닐까. 딱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딱 말을 들어보고 매도한 거 보고 이걸 판돈으로 애플을 더 산 걸 봐서는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진짜 이런 워렌 버핏께서 내 돈을 굴려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 그거야.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뒤통수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이게 네네. 한 달에 2번 있는 서베이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더 재미가 있어서 네네. 평소에 나와서 이제 저희 회사에 보내줘서 보긴 하지만 잘 안 봤는데 이번엔 되게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6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장 전망입니다. 투자가들의 심리는 20년 중 최저점이다. 비관론 수준에 근접한다라는 거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이거예요. S&P 500은 3,800포인트를 바닥으로 4,100에서 4,200포인트 정도일 것 같다라는 게 서베이잖아요. 그럼 제가 첫 페이지에서 이거를 넣어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공간이 모자라서 여기다 넣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네. 요게 3,800포인트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3,800이 이제 직전 저점들이 모여 있는 지지선이거든요. 네. 지지선이 3,800일 것 같다라는 거고 심지어 직전 저점이 3,800에서 또 한 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일 것 같다라고 본 거고요.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제 하락 추세선이고요. 네. 여기서부터 제가 빼긴 했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하락 채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1월 달 이후로 여기서 이제 12월 달 지나면서 1월 달 이후로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S&P 500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1월 달에 한번 많이 올라줬죠. 네. 이렇게 올라주면서 이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전부터는 위에 4,200포인트 정도를 그어보면요. 아까 보인 4,200이 여기거든요. 네. 이 직전 고점을 딱 그어보면 향후 지금 이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좁은 박스권에 있을 확률이 높다. 네네. 하락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보실 거예요. 요 이 밑으로. 자료를 이제 그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네. 이상원 선임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 수준이다. 그 정도로 나도 보고 그렇다기보다는 있다. 이제 그분들의 오른쪽 발 정도는 된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주일 전에 미리 그어놨습니다. 미리 그어놨습니다. 네. 제가 이거 그대로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네. 선 그어놓은 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3,800에서 4,200 사이에서 가격이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내심 바람은 이걸 뚫고 한 4,500까지도 연말까지만 가주면 좋겠다라는 네네. 바람은 있는데 가겠죠 뭐.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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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보면요. 매크로 전망이
보면요. 부정적 순응답자 비율이 51%로 늘었다고 합니다. 늘었네요. 굉장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재밌는 거는 84%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정하는 비율도 88%나 됩니다. 물가는 계속 더 이상 안 떨어지고 5%대를 유지하면서 네. 경기는 침체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사람들 비율이 이렇게나 높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자기네들은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바닥은 왜 3,800이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바닥은 3,800이라고 봤을까요? 왠지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 낮출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금리도 물가가 만약에 5% 정도로 유지한다면 네. 금리도 적당한 수준 뭐 4.5에서 5 사이를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고착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기 침체가 정말 심하게 오면 주가가 낙하할 것이다 라는 가정은 이 사람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 요인 보시면 이 사람들 비중이요, 이제 금융시장 리스크 지표가 네. 굉장히 불안해졌다라는 거고요. 현금 비중이 5.5%로 지금 늘었다는 거예요. 한두 달 사이에 5.2까지 낮아졌다가 지난달에 5.2였으니까 한 달 사이에 0.3% 더 늘었다라는 네. 거고요. 역사적 평균이 4.7이었으니까 물론 이게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금액이 원체 크니까 네. 실제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현금화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 금리에서는요, 이분들이 5.25에서 5.5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고, 60%는 1년 이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상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 65%나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요건 이제 금리는 당분간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권 2년물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는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분들 자산 배분에서 현금과 원자재를 사고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거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 섹터를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이제 그렇죠. 뱅크 상황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은행 섹터를 크게 축소시켰고 유럽 비중을 미국 대비 크게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어 섹터의 이동을 강화했는데 상대 선호는 필수 소비재인 테크, 그리고 대형주를 소형주보다 선호하고 퀄리티를 정크보다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이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답변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 의견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미. 테크주랑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되게 강했었고요. 네. 필수 소비재는 좀 덜했습니다만 테크가 굉장히 강했는데 테크 중에서 테크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지금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네네. 한 달 성과가. 그걸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일리스트 발생하는데 보면 드디어 이제 시스템 신용 위기가 31%로 인플레를 제치고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스템 신용 위기가 발생할 것 같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1%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테일 리스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네. 시스템 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위기로 34%가 미국 그림자 금융이고 17%가 회사채인데요. 네. 미국 그림자 금융은 뭐냐면 그림자 금융은 우리가 알다시피 은행이 과거에 하던 일을 네. 이제 은행 외에서 유사하게 뭔가를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ABCP나 네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뭐 우리로 치면 뭐 부동산 PF 이런 것도 되겠죠. 네네.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투자하실 때 항상 이거는 테일 리스크는 저도 이게 되게 걱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방을 3,800으로 본 거고요. 만약 이걸 빠른 시간에 메꿔주지 못한다면 자유낙하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위험은 항상 염두에 두되 어떻게 대응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는 사실
저기 미국의 은행주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 노리는 건 좀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아, 이제 저도 이제 낙폭 과대 주식을 좋아하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네. 금융주들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뭐 금리에 따라서 뭐 보유 채권에 따라서 뭔데 이게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거나 적용되거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장부 보기도 너무 힘들고요. 맞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핏 혼자 그 문제를 찾아낸 거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 회계사들도 몰랐고 애널리스트들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연준 위원들도 몰랐잖아요.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봐서 낙폭 과대한 거 들어가서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50%뚝 떨어졌어. 들어가서 내가 한 10% 먹고 나가야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말고 네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차라리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수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 그 인수하는 회사가 만약에 정부 지원 받고 이 이제 그 인수 비용이요 자산하고 부채를 뺀 거예요. 뺀 금액이 있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돈 들인 돈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대략 한 6천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얻어낸 건 2천억 달러짜리 회사를 산 거잖아요. 네. 지점이라는 거 다 해서 그 채권 자산도 할인해서 샀을 것이고. 네네.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는 차라리 그 인수하는 은행을 나중에 이렇게 이 얘네들이 영업을 잘하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그 6천억짜리를 2천억에 샀다는 거죠. 아니죠. 실제로 자산은 2천억이 있잖아요. 네네. 2천억 달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부채가 뭐 1,900억 달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산하고 부채를 뺀 거죠. 그러면 100억 달러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그렇죠. 한 겁니다. 네네. 진짜가 네. 아니고. 그럼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내가 그 돈을 주고 그렇죠. 그 회사를 인수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회사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지점이나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네네.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부채가 있는 걸 보면 이 부채가 대부분 채권이나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보셨듯이 금리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는 와중이잖아요. 네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5천억 달러를 주고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채권 가치가 5천억 달러만 올라줘도 저는 이거 공짜로 산 거잖아요. 그쵸.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투자라면 저도 하겠지만 이제 낙폭 과대한 은행을 내가 지금 저는 못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 빨리 죽을 거예요. 저는 진짜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절대 안 되죠. 저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주시기로 했던 이미 그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시장엔 이미 반영된 네네.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한번 볼까요? 네네. 지금 요거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난 시간에 그어놨던 거고요. 네. 밑에 하방이 대략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좀 다르게 기존에 더 S&P 500보다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똑같이 아까 그 펀드 매니저들 논리대로라고 하면 12,000 정도 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이미 12,000에 가깝고요. 제 생각하기에는 한 13,000까지는 갈 수 있는 이제 룸이 있지 않을까? 얘도 횡보하는 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고점이 12,300을 넘어서만 형성이 돼준다고 하면 13,000 쪽에서만 형성돼주고 조정받으면 충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2, 3분 내로 해야 네. 되네요. 지금 보시면 요 그림 잘 보세요. 1월 YTD입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 쭉 잘라보면 여기서부터 애플부터 해서 요렇게 메타로 해서 아마존, 테슬라 여기까지가 만약에 없었으면 네.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S&P 500은 YTD로 3% 올랐고요.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13% 올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6에서 12%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제일 높겠죠. 네네. 근데 얘네들은 보시면
엔비디아가 83%, 메타가 72%, 테슬라가 51%, AMD 쭉 내려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이 뭐였냐면, 자, 지금 이게 여기에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떠냐 이 질문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보시면 현재 지금 TTM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153이나 되고요. 메타는 24, 테슬라 52, AMD는 110이나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경기가 좋아질 거고 뭐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챗 GPT 때문에 AI 테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살려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얘네들 주가가 오르는 중에 제일 큰 건 포워드 PER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45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익이 엄청 늘어날 이익이 걸로 한꺼번에 확 늘 거로 네네.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가 17까지 떨어질 것이고 테슬라 35, AMD가 23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올랐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얘네들은 다음 분기부터 실적 발표 나올 때 실적 예상치에 미스하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동성이 큰 상태가 되겠죠. 만약에 예상보다 잘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죠. 네. 이게 포워드 PER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사겠다는 얘기는 내가 이 회사들의 포워드 PER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다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들어갈 수 있으신 분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내가 한 1년 분할 매수하겠다 생각하고 네네. 나눠서 사면서 실적 발표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다 들어가는 게 수익은 적을지 몰라도 네네. 급락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거 잘 보고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랬던가요? 잃지 않는 게 좋은 투자라고. 많이 벌어도 좋은데요. 아, 많이 벌어도 좋은데 잃지 않는 진짜 부자들은 안 잃는 투자를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야 될 거. 저도 그래야 될 것 노력하겠습니다. 잘 안 돼서. 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상원 선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만 알아도 투자가 한결 쉬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